생각해보면 되게 괜찮은 절세 전략 아니에요? 명품을 정말 싸게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 제가 명품을 정말 싸게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당근마켓을 이용하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명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토지를 양도 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 토지의 절반은 2022년 12월에 양도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 달 뒤인 2023년 1월에 양도를 해서 과세 기간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자격농지 감면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요, 1년에 1억 원씩 5년간 총 2억 원의 한도로 감면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은 홍길동 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 기간을 달리해서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임을 확인을 했고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를 추징받았나 볼게요. 총 2억 원의 감면을 받아서요, 신고는 5천만 원 정도를 했고요. 결정이 1억 9천만 원 정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즉 1억 4,100만 원의 세금이 추징이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거는 납부해야 될 세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과소신고를 했죠, 우리.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최소 10%의 가산세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뒤에 나오는 세무조사라서 우리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데 그게 대략 1년에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요, 최소 2,800만 원의 가산세를 물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22년도와 2023년도는 과세 기간이 다르죠. 근데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은요, 이 1년에 1억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 토지를 동일한 양수자라고 했잖아요. 이 토지를 한꺼번에 2022년도 12월에 양도를 했다면 1억 밖에 감면을 못 받겠죠. 그래서 머리를 좀 쓴 거예요. 머리를 써서 이거를 쪼개기로 이제 과세, 어차피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과세 연원일이 다르니까 이때도 1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되게 괜찮은 절세 전략 아니에요? 어찌됐든 법에는 1년에 1억 원씩 한도로 이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 물론 동일한 사람이긴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연도에 반 팔고 이 연도에 반을 팔았으니까 아니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제 세무조사가 나왔는지 한번 조사 내용 살펴볼게요. 매매 계약서에서는 1차 거래 잔금일이 2022년 12월에 2차 거래 잔금일은 한 달 뒤인 2023년 1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1, 2차 거래 매매대금 잔금이 2023년 1월에 한 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을 했대요. 또한 양수자는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할 의사가 없었는데요. 양도자인 홍길동 씨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홍길동 씨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분할 거래한 것으로 보고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이거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그러면 홍길동 씨는 주장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나는 잘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거 법대로, 우리 법률대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한 이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홍길동 씨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조세법은 무조건 법문대로, 법문에 나와 있는 문장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를 적용을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조세 법률주의와 그렇게 됐을 때 실질 과세 원칙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실제 세무조사에 나가도 요 두 개 갖고 대부분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질 거래가 하나의 거래로 보일 경우에는 보통 실질 과세 원칙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홍길동이 실질적으로 나눠서 거래를 한 거예요. 이러한 목적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거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다 과세를 해버리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법률주의로만 따지다 보면은 이 홍길동 씨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막 쪼개갖고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과 관련된 법령인데요. 워낙 어려워서 그냥 그 실질에 따라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친 행위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그냥 직접 거래를 하거나 하나의 행위로 본다. 라는 게 이제 대략적인 실질 과세 원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관련 판례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질 과세 원칙이 되는지 아니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정말 명확하게 절세 방향으로 했는지 그거는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라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홍길동 씨는 세무사님을 분명히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본인이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제 찾아갔겠죠. 그랬는데 세무사님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길동 씨가 잘못된 세무사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세무사님들은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판단을 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 주셨어야 됐는데 홍길동 씨가 찾아갔던 세무사님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안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제대로 된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정확한 판단을 맞았다라고 하면 최소 2,800만 원이나 되는 가산세를 물지 않았겠죠. 2,800만 원이면 우리 뭘 살 수 있을까요? 뭐 롤렉스 시계는 살 수 있나요? 저 잘 몰라가지고. 뭐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만약에 이거를 아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전 판단이 일단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명품을 싸게 사는 방법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세무사 만나면 정말 명품 싸게 살 수 있어요. 명품을 어떻게 싸게 사냐? 이런 거 제대로 판단해줘가지고 가산세 안 물게 해줍니다. 세무사 수수료 몇십만 원도 안 해요. 그거 투자하고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판단만 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금액. 제 말이 맞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늘 똑같이 하는 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국가한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미남 김도윤 세무사는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